예, 이번 주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진짜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예상보다는 조금 이른 시점에 손학규 대표 체제가 붕괴되면서 바른미래당의 소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 기사에는 이제 손학규 대표가 최근 이찬열 의원, 국내 최측근이죠. 거기 탈당을 앞두고 그 여러 당직자들이 그 탈당을 막아보고자 인사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이제 같이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호남 의원들도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최후 통첩을 하니까 거친 욕설로 이제 반발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 뭐 예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이 총선을 앞두고 뭐 지지율이 높든 낮든 대선 주자로 인식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당을 이끈다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예고되었던 일인데, 뭐 이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앞으로 정치권 전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당장 손학규 대표는 그 안철수계, 유승민계가 나간 자리에 과거에는 좀 거리를 두었던 박지원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 등과의 통합신당을 모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저희가 바른정당계가 과거에 예고했던 대로 진짜 호남당 하려고 했던 거니까 저희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증명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또 있었던 일이면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3월 1일 정도까지 창당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랬는데, 저는 뭐 어쨌든 무운을 빌겠습니다. 그런데 3월 1일까지라면은 일정이 촉박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희도 가장 최근에 창당을 해보니까 이게 당원 5,000명 모으고 시도별로 창당대회 하고 이게 보통 의지가 있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계획한 시점까지 창당을 완료할지, 그래서 정계 개편에 참여할지 아니면 독자 노선을 걸을지, 이런 부분도 파악되는 게 있는 대로 제가 아마 이야기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노원병에 그 예비 후보 신분을 이제 등록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 준비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저도 이제 세 번째 치르는 선거지만은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진영 간의 격돌이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살리려면요, 투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우선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실제 일선에서 선거 뛰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원래부터 뭐 저를 싫어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악수하려 그러면은 바이러스 때문에 악수 안 한다 그러고, 그런데 그분들이 뭐 얼굴만 봐서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인사하려다가 무안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후보가 위축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달아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여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경제 실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무 행정에 있어가지고의 완전 난동이죠. 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어주기를 기대하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게, 지금 프레임이 딱 그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관심 모은 다음에 나중에 뭐 사망자 수가 없다, 뭐 이런 어떤 자신들이 발췌한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홍보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 정도로 민심이 잠재워질까? 이번 선거는 그것보다 훨씬 큰 심판의 그런 어떤 파도가 몰아칠 거다, 저는 그런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보수 대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의 단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는 시점으로부터 빠르면은 하루 이틀 내에 있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 회담이 있은 뒤에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두 보수 진영의 리더들이 그 보수 진영의 승리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움직일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개인의 행보에 대해서 좀 미련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유승민 의원은 본인의 거취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이 본인의 어떤 출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부터 포함해서 본인의 선거 과정에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수 승리를 위한이라는 대전제가
공유가 된다면은 저는 황교안 대표도 비슷하게 본인의 거취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전격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파격성 있는 어떤 통합이나 혁신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제가 예전에 방송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래한국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전문 정당 성격의 자유한국당 위성 정당이 이건 실패가 예고된 어떤 도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중간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녹화하는 오늘 그 창당 대회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청년 한 사람이 뛰어올라가지고 강하게 항의를 하다가 쫓겨나는 해프닝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비례대표 정당이라고 하는 곳일수록 정당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면면이나 아니면 가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지역구 위주의 정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구에 표 한 표로 더 받아올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유리해요. 근데 비례대표라는 거는 완전히 그 이미지, 컨셉을 먹고 이제 표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자유한국당에 투표할 사람들이 나눠주는 표도 이제 그 미래한국당이라는 곳이 가져가겠지만은 그거 이상의 멋진 어떤 사람들과 멋진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표를 많이 끌고 올 수 있는 건데 이미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에서 넘어간 의원분들이 뭐 중진이시고 이러긴 하지만은 어떤 파격성이나 신선함을 가져다 주기는 어려운 분들이다. 이런 진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이런 시나리오들을 가게 되면은 보수 진영의 승리라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중도 보수 진영에서 의석 극대화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의석 극대화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번 짚고 싶은 것이 결국에는 아까 언급되었던 안철수 대표의 신당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 신속성과 파급력을 가지고 창당될지 모르겠지만은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또 어쩌면 안철수계까지 보수 중도 보수 대통합의 큰 축이 될 수 있는 세 개 집단이 각각 생각하는 것이 다른 지점이 이제 노출되는 것이죠. 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란 당 하나로 그것이 기반이 된 정당으로 모든 정체가 모여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통합 논의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겠죠. 반대로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는 것이 애초에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분리돼서 나온 것이 그 당시에 계파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진박 마케팅 이런 거 하면서 공천으로 엄청 싸워가지고 당이 깨진 건데 사실 그것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탄핵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고 그런데 과연 이번에 무턱대고 그냥 합치면 이긴다라는 구호하에 모이면은 또 비슷한 일이 재탕되진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안철수계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귀국하면서 나는 보수 대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제 국민들한테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바로 통합으로 나서기에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그 시나리오를 조금씩 수정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한 울타리에 모든 정체를 모으겠다는 생각 자체를 조금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새로운 보수당도 자각 노선 하나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이 좀 덜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미련은 조금씩 이제 잦아들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안철수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창당이라는 것이 상당히 품이 들고 실패할지도 모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창당 이후에 뭔가를 정계 개편에 참여하려는 그런 시도보다는 창당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중도보수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지금 최적화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그 예전에 바른미래당을 같이 했으니까 요즘 약간 좀 이제 호남계와 손학규 대표가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의 안철수 유승민 연대라는 것은 다시 한번 국민들의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중도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유승민 이 두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뭐 잘 화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은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다면은 먼저 안철수 유승민은 한 울타리 안에 같은 당 안에 뭉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유승민 의원도 계속 하는 고민이 그거고, 안철수 대표도 자유한국당과의 명시적인 합당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유승민계가 들고 있던 지지율이 과연 그대로 합쳐질 것이냐, 통합을 통해 가지고는 이탈하는 지지율이 상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모 조사에서 보면은 두 정당 지지율을 합쳤더니만은 오히려 지지율이 빠지는 경향성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 두 세력 간에는 제가 굳이 비유하자면은 뭐 또랑이라고 표현하죠. 작은 개울 하나가 흐르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와 자유한국당 사이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큰 뭐 중랑천 정도 되는 급 이상의 그 개울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아주 적은 안철수 유승민계 같은 경우에는 합당을 통해서 이런 보수 연대를 추진하고, 그 합당된 당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연대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확장성을 갖는 것, 이게 저는 보수 진영의, 중도 보수 진영의 승리 방정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저희 그 유승민 대표랑 같이 하는 사람들도 안철수 대표랑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만은 그 세력 대 세력 간에는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갈등이라든지, 뭐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 간의 소통이라는 것이 좀 미흡했다든지 이런 부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풀기만 한다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는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도 저희 새로운 보수당 회의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안철수 대표 측 세력과는 강한 어떤 통합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자유한국당과는 선거 연대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각자의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사람들이 절박한가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실현 가능성 굉장히 낮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보수, 중도 보수 진영은요 선거 압승합니다. 예, 만약에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이 셋이서 각자 장점을 극대화하고 손잡고 들어올리면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자, 기자회견 한 번만 하면은 여권은 당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작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택시 운전을 했잖아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2월 말쯤인가 3월 초인가 그때쯤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저는 이제 택시 기사는 항상 그 미터기에 보면은 그 공통이에요. 미터기에 보면 그 숫자 뜨고 그 금액이 뜨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택시 미터기가 17번을 돌려서 보시면은 그게 하루 총 매출액이에요. 나중에 회사에 이제 차를 반납할 때 그걸 확인해 가지고 내가 하루 일당 얼마 했는지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산업금 내고 이제 남는 거 제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17번 찍었을 때 그 미세먼지 심했던 날은요, 그러니까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뭐 밤늦게 영업하는 식당이나 뭐 주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 거의 반토막 나는 거겠죠. 택시도 당연히 반토막 나고 그러면은.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뭐 제가 택시를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역구 인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그때 미세먼지 때문에 느꼈던 경기 하강 효과보다 훨씬 큰 경기 하강 효과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우한 폐렴 때문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1년차, 2년차, 3년차 되어가면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지점이 뭐냐면은 내로남불이에요.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집권했을 때 말과 과거 했던 말들이 철학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구조적으로, 또는 지금의 여권이 과거의 야당 시절에 구조적으로 두 가지 모순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냐면은 정권에 대한 투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건강권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자, 잘 생각해보면 이번에 우한 폐렴 이렇게 나오니까 여당 측에서 뭐라 하냐면은 뭐 WHO 기준으로는 이거 뭐 입국 금지하면 안 되고 뭐 오만 국제기구 이름 다 끌어들이면서 자기들이 합리화 하잖아요. 광우병 때 그러면은 그 지금의 민주당과 정의당 이쪽 세력이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광우병 때도 보면요, 국제 그 수의 검역하는 그 단체, 그 축산 쪽 다루는 단체에서 명백한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거 싸그리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협상을 해온다 하더라도 뭐 뼈 조각 하나만 발견되어도 이거는 광우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협상 파기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 여권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들도 위험하다 아니다를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 불안감을 부추긴 거예요. 정권 잡으려고. 그때 뭐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광우병 걸린 소에 가죽으로 만든 벨트를 차면 광우병이 걸린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가죽 벨트를 차도 안 된다 뭐 이런 선동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때 굉장히 선동이 심했었죠. 자, 그다음에 성주에서 사드 배치한다고 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민주당 여당 의원들, 뭐 표창원, 손혜원 이런 분들, 지금 무소속이죠 손혜원 의원은. 근데 그 당시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막 가발 뒤집어 쓰고 노래 개사해서 부르고 이러면서 오만 가지 선동을 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뭐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사드 때문에 뭐 내 몸이 튀겨지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전자파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누가 나가서 마이크 잡은 거 보면은 뭐 성주 참외도 위험하다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오만 가지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그 당시 국민건강권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반정부 투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건강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 말을 따라줘야 된다는 식으로 그쪽에 철학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 우한 폐렴에 그걸 대입하자면요, 국민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면은 무조건 최대한 강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정부의 숙명이에요. 예. 자, 대한민국 국민 60만 명이 넘게 가가지고 청와대 청원,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청와대 청원 가가지고 중국인 입국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원래 그 사람들 청와대 청원이 많으면 옳은 거라고 주장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모순이 된 것이고, 예? 국민들이 건강이 걱정돼가지고 대한민국 인구 중에 뭐 60만 명이면 상당한 숫자인데 그분들이 청원을 했는데 지금은 와가지고 뭐 WHO 기준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할 거면은 과거에 했던 게 선동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거는 이번에 뭐 이 폐렴 문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은 민주당이 계속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뭐냐면요, 피해자 지상주의라는 것을 과거 야당 시절에 많이 써먹어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위안부 문제,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위안부 할머니들이 만족하지 않는 한 협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정부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만족할 만한 협상을 시도라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반정부적인 구호를 만들어내버리네 가지고 자기들이 집권한 뒤에도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할머니들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그분들 나이가 다 90 넘으셨는데 이제 거의 그분들 돌아가시면은 무슨 협상력이 더 늘어나가지고 일본과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답을 못 할 겁니다. 그게 그들이 처한 그 내로남불의 지점이라는 거죠. 자,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뭐 좀 야당이 타협적인 안을 이야기하니까 토착외구 몰이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문희상 안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자기들이 더 해요. 그게 뭐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반일 감정을 극대화해가지고 이득을 보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어떤 무리수를 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키지 못하는 내로남불이 또 하나 된 것이죠. 뭐 그거 외에도 보면은 보세요. 피해자주의 상주의를 끝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때 유가족들이 끝없이 요구했던 진실을 규명하라, 진실을 인양하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구호들을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그 집권 여당을 공격하는 데 썼어요. 자, 그러면은 그 진실을 인양하라, 진실을 규명하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뒤에 무슨 전제가 깔렸냐면은 박근혜 정부는 그 당시에 진실을 숨기고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진실을 숨겼던 것이라면은 어떤 권력기관을 동원해가지고, 그럼 자기들이 정권 잡은 다음에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권 잡은 뒤에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떤 새로운 진실이 규명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국민 건강권에 대한 어떤 과도한 이제 그 격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피해자 지상주의라는 것,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뭐뭐 해야 된다라는 그들의 상투적인 주장이 이제 집권한 뒤로부터는 도저히 자기들이 지킬 수 없는 가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란 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근시안적으로 야당 시절을 보냈고 지금 정권을 잡아서도 운영해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공소장 문제도 그래요.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2016년 11월, 12월 이때 기사를 보면요. 그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공소장 내용을 보고 최순실 씨 공소장인가요? 뭐 그때 공소장 내용을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질타하는 내용도 있어요. 예. 그걸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럼 공소장 보고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질타해놓고는 지금 왜 공소장 보면도 안 된다는 건지. 추미애 최순실 공소장 검색하면 나올 텐데요.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야당 시절을 너무나도 그 후한무치하게 보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여당 시절에 말만 하면 내로남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보면서 앞으로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지금 이제 총선이라는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우한 폐렴부터 그리고 검찰에 대한 그 싸우자 모드 그리고 이번에 뭐 그 공소장에 보면은 선거 공작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만약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은 국민들이 결코 이번 선거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저도 믿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다음 주쯤에는 조금 더 이제 선거판이 격렬해지고 보수 대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정계 개편이 달아오를 걸로 예상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